친자 확률 99.9%.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붙잡았습니다. 22년을 기다렸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비서 최서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년 동안 매일 같은 건물에서 같은 복도를 지나며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던 그 여자. 구내식당 배식 직원 서윤아. 그녀가 내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단독, 재벌 회장의 딸, 22년간 유괴범 손에서 자랐다. 그날 나는 딸을 다시 한번 잃었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모든 것은 22년 전 그 비 오는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5살 딸 아이니의 소풍날이었습니다. 아이는 아침부터 매와 무늬가 새겨진 작은 반지를 목걸이에 걸고는 아빠도 같이 가면 안 돼? 미안, 아이나. 아빠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다음에 꼭 같이 갈게. 그것이 딸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곤 강가에서의 교통사고. 아내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고 딸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급류에 휩쓸렸을 것이라 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딸이 죽었다고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나 강도연은 회장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이 살아왔습니다. 2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밤마다 그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성북동 대저택은 넓었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침 6시 알람 없이 눈을 떴습니다. 어차피 깊은 잠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식탁에 혼자 앉아 토스트 한 조각을 입에 넣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침묵만이 이 집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54살. 회색 머리카락이 절반을 넘어섰고 눈 밑 다크서클은 더 짙어졌습니다. 날카롭게 담은 입술, 무표정한 얼굴. 22년 전 그날 이후 나는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비서 최서원이 오늘 일정을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오전 10시 임원회의, 오후 2시 신규 사업 PT, 저녁 7시 협력사 만찬입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나는 그저 유리창 너머의 관찰자일 뿐이었습니다. 22년째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최서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식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내식당에서 먹지. 임원 식당이 아닌 일반 직원 구내식당. 일부러 그곳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일상적인 대화가 이 텅 빈 가슴을 조금이나마 채워주는 것 같았으니까.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구석자리, 늘 앉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때 배식대 쪽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대리님, 오늘 반찬 더 드릴까요? 많이 드셔야 오후에 힘내시죠. 고개를 들었습니다. 구내식당 배식 직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키 162cm 정도의 작은 체구,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은 생머리를 단정하게 낮은 포니테일로 묶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피부에 큰 눈동자, 웃을 때 양쪽 볼에 보조개가 생기는 얼굴, 깨끗한 흰색 앞치마를 두른 채 직원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담아주고 있었습니다. 1년 전부터 이 식당을 이용했지만 유독 저 직원의 목소리만큼은 귓가에 남았습니다. 밝지만 과하지 않고 따뜻하지만 무겁지 않은 목소리. 왜일까?
왜 저 목소리를 들으면 가슴 한쪽이 아릿한 걸까? 밥을 먹는 내내 나는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말을 거는 방식, 국자를 잡는 손놀림, 생각할 때 왼손으로 턱을 괴는 습관,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오후 회의는 길어졌습니다. 신규 사업 PT 도중 여동생 강상미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오빠, 이건 너무 무리한 투자예요. 회사 자금을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상미야, 판단은 내가 할게. 하지만 요즘 오빠 건강도 안 좋잖아요. 좀 더 신중하게라. 웃기는 소리. 상미의 외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턱선 길이의 밝은 갈색 단발 보브컷.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 날카롭게 치켜 올라간 눈매. 얇은 입술에 발린 붉은 립스틱. 명품 트위드 재킷과 큰 다이아몬드 귀걸이. 상미는 내 건강이 아니라 회사 경영권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22년 전 내 딸이 사라진 후 상미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오빠가 쓰러지면 내가 회사를 맡을 수 있겠지라는 계산이 그 눈 속에 번득였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가슴이 조여들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 또 시작이군. 심장 부정맥. 주치의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스트레스가 아니라 죄책감이라는 것을. 상미의 외침이 멀리서 들렸고 나는 그대로 회의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누군가 내 이마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그 목소리. 구내식당 배식 직원. 그 여성이었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맑은 눈동자에 가득한 걱정, 떨리는 손, 그리고 목에 걸린 가느다란 은색 체인 목걸이. 그 목걸이 끝에 뭔가 작은 것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빛을 받아 반짝이는 작은 반지. 매화무늬? 그녀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온기가 심장의 통증을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숨 쉬세요, 천천히. 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큰 눈, 작고 오똑한 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인매. 어디서 이 얼굴을 본 것 같은데. 회장님, 구급대원 왔습니다. 최서원의 목소리가 들렸고 나는 들것에 실려 이동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왜 우는 거지? 나 같은 사람 때문에. VIP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주치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번엔 정말 위험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사시면 심장이 버티지 못합니다. 알아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나는 오래 살 생각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 여성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목걸이에 걸린 작은 매화 반지.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회장님, 그나저나 오늘 회장님을 구조한 분이 구내식당 직원이라고 합니다. 서윤아 씨라고. 서윤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또 한 번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윤아. 우리 딸 이름도 이름에 나자가 들어갔었는데 그냥 우연이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실로 상미가 찾아왔습니다. 오빠 괜찮아? 정말 놀랐어. 걱정하는 척이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오빠, 구내식당 직원이 오빠를 구했다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요즘 젊은 여자들이 재벌 회장한테 접근하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 구조한 것도 어쩌면 계획된 거일 수도 있고. 상미야, 그렇게까지 생각할 일이 아니잖아. 내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상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물러갔습니다. 알았어, 오빠. 몸조리 잘해. 퇴원 후 일주일 나는 다시 구내식당을 찾았습니다. 식판을 들고 배식대 앞에 섰을 때 유나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회장님, 건강 많이 괜찮아지셨어요? 네. 그때 고마웠습니다. 아니에요. 마침 제가 그곳에 있었기에 한 일입니다. 그녀는 내 식판에 반찬을 정성스럽게 담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손을 유심히 봤습니다. 왼손으로 국자를 잡고 오른손으로 식판을 받치는 동작. 그리고 다른 직원이 질문하자 생각하며 왼손으로 턱을 괴는 습관. 나의 딸도 어린 시절 이런 버릇이 있었는데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려는데 유나가 직원 한 명에게 사과를 건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사과를 받아들더니 껍질째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 아인이도 사과를 그렇게 먹었었다. 그것도 똑같이 껍질째. 설마 그럴 리가. 회장실로 돌아온 나는 최서원을 불렀습니다. 서원. 네, 회장님. 서윤아 씨에 대해 알아봐 주게. 나이, 출신, 가족관계 모든 것. 최서원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며칠 후 최서원이 조사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서윤아 씨는 27살입니다. 할머니 김순옥 씨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유나 씨의 5살 이전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5살 이전 기록이 없다고? 서류를 넘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딸도 5살 때 사라졌어. 주민등록도 김순옥 씨가 22년 전 신고한 것이 최초 기록입니다. 출생신고나 병원 기록은 전무하고 22년 전 그날 그 사고가 있었던 바로 그때 회장님 혹시 최서원도 뭔가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나는 서랍 깊은 곳에서 22년 동안 간직해온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5살배기 딸이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 목에 작은 매화 반지를 건 채, 그리고 오늘 구내식당에서 본 유나의 목걸이를 떠올렸습니다. 그 끝에 매달린 작은 반지, 매화 무늬가 새겨진, 혹시 그게 바로 서원. 네, 회장님. 내일부터 유나 씨를 내 특별 보좌로 채용하게. 구내식당이 아니라 회장실 바로 옆 사무실로. 회장님, 그렇게 되면 다른 임원들이 상관없어. 그냥 진행하게. 최서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유나 씨가 아가씨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대답 대신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2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전국의 보육원, 병원, 경찰서를 뒤졌습니다. 수백 명의 실종아동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같은 건물에서 밥을 먹으며 지나쳤던 그 여자가 혹시 내 딸이라면 확인하고 싶어? 가까이서 직접. 알겠습니다. 최서원이 물러가자 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정말 내가 우리 딸일까? 22년 동안 바로 곁에 있었던 걸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2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희망, 그리고 두려움. 만약 정말 그 아이라면 나는 과연 아버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딸을 지키지 못했던 나를. 이틀 후
인사 공고가 전 직원에게 전달됐습니다. 구내식당 배식 직원 서윤아 씨를 회장 특별보좌로 발령한다. 회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복도 곳곳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배식 직원이 갑자기 회장 보좌라고? 뭔가 있는 거 아냐? 회장님을 구했다더니 그걸 이용한 거 아닐까? 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유나를 가까이 두는 것. 매일 그녀를 관찰하고 확인하고 확신을 쌓아가는 것. 회장실 바로 옆 작은 사무실이 유나의 자리가 됐습니다. 첫 출근날 아침 유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서윤아입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 목소리, 떨리면서도 또렷한 목소리.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유나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 여전히 긴 머리는 낮은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고 목에는 그 은색 목걸이. 매와 반지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정말 이 자리에 적합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것도 들었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유나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내 딸이라는 걸 알면 저들은 뭐라 할까? 그날 오후 상미가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노크도 없이 오빠 무슨 생각이야?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갑자기 식당 직원을 특별 보좌로? 회사가 난리야. 임원들이 다들 수군거리고 내 결정에 참견하지 말라고 했지. 그래도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 혹시 오빠 그 여자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상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오빠 건강 생각해서라도 조심해. 문이 닫히자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상미는 뭔가 눈치챘어. 며칠 후 최서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지? 유나 씨가 다른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임원 비서들이 유나 씨에게 말을 걸지 않고 회의 자료도 제때 전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강상미 전무가 직접 유나 씨를 불러 질책했다고 하더군요.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업무 미숙, 자리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식이었답니다. 당장 상미를 불러.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 내 딸을 괴롭히는데? 말을 내뱉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최서원이 나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내 딸이야. 그날 밤 나는 홀로 회장실에 남았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는 유나의 사무실 CCTV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유나는 빈 사무실에서 홀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서를 읽다가 왼손으로 턱을 괴는 습관, 고개를 갸웃하며 생각하는 모습, 모두 우리 딸과 똑같았습니다. 그때 유나가 책상 서랍에서 작은 거울을 꺼냈습니다.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더니 반지를 빛에 비춰봤습니다. 매화 문양이 무지개처럼 반사됐습니다. 유나는 반지를 한참 들여다보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서랍에서 22년 전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5살 아이니가 똑같은 반지를 목에 걸고 웃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다음 날 오전 복도에서 상미와 마주쳤습니다. 상미는 유나의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내가 물었습니다. 그냥 신입 보좌에게 업무 지시 좀 한 거야.
유나 씨에게 손대지 마. 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오빠, 뭐가 문제야? 나는 전무로서 당연한 업무 지시를. 유나 씨에게 다시는 가까이 가지 마. 경고야. 상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빠 정말 미쳤구나. 저 여자 때문에. 잠깐만. 상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오빠 혹시 저 여자가 죽은 딸과 같은 또래라서 그러는 거야? 침묵했습니다. 상미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내 일에 간섭하지 마. 마지막 경고야. 라고 말했습니다. 상미는 한참을 나를 노려보다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건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상미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어떡하지? 그날 저녁 상미는 강남의 한 빌딩 지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상미를 맞았습니다. 강상미 전무님, 어서 오십시오. 내가 보내준 서류는 확인해 봤나? 예, 전무님께서 보내주신 자료 확인했습니다. 그 여자의 모든 걸 파헤쳐 태어난 곳, 자란 곳, 할머니 김순옥에 대한 모든 것, 특히 22년 전 그 사고 날과 관련된 거 있으면 전부 찾아내. 흥신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미는 차에 올라타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같은 시각 나는 최서원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원, 그 아이의 DNA 검사를 해야 해. 최서원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샘플을 채취하시겠습니까? 유나 씨 퇴근 후에 사무실에 내가 직접 가서 머리카락 몇 가닥 가져오도록 하지. 최서원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미리 알아둔 DNA 검사 기관입니다. 완전 비밀 보장됩니다. 고마워. 회장님, 만약 정말 아가씨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 아이라면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22년 동안 찾지 못한 나를 용서해 줄까? 다음 날 저녁 모든 직원이 퇴근한 후였습니다. 나는 유나의 사무실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책상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서랍에는 간단한 화장품과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병원비 30만 원, 생활비 15만 원, 적금 20만 원, 빽빽한 글씨로 가계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의자에 걸린 카디건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어깨 부분에 긴 머리카락 몇 가닥이 붙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을 채취해 준비해온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재빨리 머리카락을 주머니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문 밖을 지나가는 발소리. 청소부였습니다.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제 내 샘플만 있으면 돼. 화장실로 가서 내 머리카락도 채취했습니다. 2개의 봉투를 들고 서 있는 내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작은 봉투 안에 22년의 답이 들어있어. 새벽 6시 나는 최서원과 함께 강남의 한 검사기관에 도착했습니다. VIP 전용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40대 초반의 검사 책임자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일주일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가능하다면 조금 더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2개의 샘플 봉투를 건넸습니다. 검사 책임자가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제 휴대폰으로만 연락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건물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최서원이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떨려서 그래. 22년을 기다렸어. 이제 며칠만 더 기다리면 돼. 하지만 그 며칠이 22년보다 더 길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셋째 날 오후 3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검사기관이었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40분 후 검사실에 도착했습니다. 최서원이 함께였습니다. 검사 책임자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직접 확인하십시오. 손이 떨려서 봉투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최서원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봉투를 찢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자 확률 99.9%. 검사지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회장님, 최서원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99.9%. 내 딸이야. 정말 내 딸이야.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22년을 기다렸어. 검사실 안 나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최서원이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고마워. 검사지를 꼭 쥐었습니다. 99.9%.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을 찾았어.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인이가 살아있어. 우리 딸이 살아있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물 속에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다가가야 하지? 회장님, 최서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나 씨에게 언제 말씀하시겠습니까? 모르겠어. 검사지를 바라봤습니다. 이 진실을 알면 유나는 뭐라고 할까? 기뻐할까? 아니면 배신감을 느낄까? 회사로 돌아오는 차 안,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검사 결과지는 안주머니에 고이 넣어뒀습니다. 심장 바로 옆에. 최서원이 조용히 운전했습니다. 회장님,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유나 씨도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알아. 하지만 시간이 없어. 상미가 움직이고 있어. 그 전에 유나에게 말해야 해. 아니면 최서원이 백미러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아니면 상미가 먼저 진실을 폭로할 거야. 그것도 최악의 방식으로. 회사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멀리 유나의 사무실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곧 모든 게 바뀔 거야. 우리 둘의 인생이. 준비됐어? 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두려움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딸을 찾은 기쁨보다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받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유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유나야, 사실은 너는 내 딸이야. 22년 전에 잃어버렸던 내 딸이란다. 아무리 생각해도 올바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회장실에서 유나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회장님, 이 서류 검토 부탁드립니다. 유나가 밝게 웃으며 서류를 건넸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짧게 대답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유나가 나가자 나는 서랍에서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친자 확률 99.9%. 이 종이 한 장이 모든 걸 증명하지만 동시에 모든 걸 파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서원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지? 강상미 전무가 흥신소를 동원해 김순옥 씨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달려나가려는데 상미가 복도를 막아섰습니다. 오빠 어디가? 비켜. 안 돼. 오빠, 이건 오빠를 위한 거야. 상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아인이라고 해도
그 할머니는 유괴범이야. 22년 동안 오빠를 고통 속에 빠뜨린 범죄자라고. 닥쳐. 처음으로 상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머니는 내 딸을 살려준 은인일 수도 있어. 상미가 비웃었습니다. 은인이라니, 길에서 찾은 아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정상이야? 나는 상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뛰쳐나갔습니다. 30분 후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2층 좁은 복도, 한 집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노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거실에는 70대 중반의 할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작고 마른 체구, 완전히 새하얀 백발, 주름으로 가득한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앞에는 4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상미가 고용한 흥신소 직원이었습니다. 김순옥 씨,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22년 전 당신은 그 사고 현장에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길에서 울고 있길래. 거짓말 마세요. 증거가 다 있습니다. 남자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22년 전 사고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놓쳤던 현장 CCTV에 당신이 찍혔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만하세요. 내가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돌아봤습니다. 누구십니까? 나가라면 나가세요. 당장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할머니가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당신은? 강도연입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나의 아버지입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22년 동안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드려야죠. 의자를 끌어당겨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전 그날, 나는 시장에서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죠. 터널 입구 근처를 지나는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고가 난 거죠. 그냥 지나가려 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둑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5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온몸이 젖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작은 반지가 걸려 있었고요.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이가 나를 올려다보며 내 품에 안겼습니다. 당시 내 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정도 되었었는데 꼭 내 딸 같았어요. 하늘이 보내준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줄 알면서도 데려왔습니다. 할머니가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들의 22년을 빼앗았습니다. 유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아이는 죄가 없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상미가 들어왔습니다. 흥신소 직원과 변호사를 대동하고 감동적인 고백이네요. 상미가 말하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녹음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다 녹음됐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오빠를 위한 거예요. 상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유괴범이에요. 법적으로 처리돼야 해요. 그리고 유나 씨가 정말 조카라고 해도 유괴범 손에 자란 아이를 이제 와서 회사 상속자로 만들 순 없죠. 상미는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상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유나만은, 그 아이만은. 할머니가 숨을 헐떡이다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할머니, 나는 재빨리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최서원이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미는 그저 차갑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나를 부탁합니다. 그 아이는 죄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미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손에 넣었으니까. 이틀 후 폭탄이 터졌습니다. 아침 뉴스부터 시작됐습니다. 단독, 강도연 회장의 실종된 딸, 22년 만에 발견. 충격적 반전, 유괴범 손에서 자랐다. 아침부터 내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모든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가 떴습니다. 재벌 회장 강도연의 딸 강아인 양, 22년 전 교통사고로 실종. 사고 현장에서 김순옥 씨가 불법으로 데려가 양육. 현재 서유나라는 이름으로 회장 특별보좌로 근무 중. 유괴 혐의로 수사 착수 등 기사는 계속됐습니다. 회장이 유괴범의 손에 자란 딸을 총해 회사 상속 논란 일파만파. 강상미 전무 비상경영 체제 돌입 예정. 상미가 언론에 모든 걸 흘렸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각색해서 회사 앞은 기자들로 넘쳐났습니다. 유나의 집 앞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황급히 유나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화면 앞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유괴범에게 길러진 재벌 상속녀. 충격적 반전 드라마. 유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다가가자 유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가 유괴범이라니.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유괴된 아이라니요.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22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를 유괴범으로 만드신 거예요? 저를 이용하려고 특별보좌로 뽑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나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내 딸입니다. 22년 전 잃어버린 내 딸이에요.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DNA 검사 결과가 있어요. 99.9% 일치. 당신은 분명 내 딸입니다. 유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기뻐해야 해요? 할머니를 범죄자로 만들고 제 인생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딸이라고요? 유나 씨. 가까이 가려 했지만 유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는 서유나예요. 강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할머니는 유괴범이 아닙니다. 그때 유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 유나가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뛰쳐나갔습니다. 나도 뒤따라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발작입니다.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유나가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할머니. 각종 기계에 연결된 몸. 유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내 잘못이에요.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아니에요. 내가 유나 옆에 앉았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유나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켜주다니요. 22년 동안 어디 계셨는데요? 할머니가 저를 키우실 때 어디 계셨어요? 배고플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당신은 어디 있었냐고요? 유나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유나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나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유나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유나야. 할머니. 유나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이렇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렸어. 너를 돌려보내야 했는데. 그때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는데. 할머니. 유나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해.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22년 동안 너를 키운 게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어. 할머니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착해서 걱정이에요. 꼭 지켜주세요. 약속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유나와 내 손을 맞잡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긴 소리를 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다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기자들 때문에 비공개로 치렀습니다. 유나는 3일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할머니 사진 앞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발인 날, 유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네. 저는 이제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서울도 떠날 거예요. 유나 씨. 가까이 가려 했지만 유나가 물러섰습니다. 저 혼자 있고 싶어요. 아버지도 강도연 회장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저를 서유나로 살게 해주세요. 유나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할머니의 손녀로 살아왔어요. 이제 와서 생물학적인 딸이라고 무작정 가족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나는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었으니까. 유나가 떠난 후 나는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22년을 기다렸는데, 딸을 찾았는데 결국 잃어버렸습니다. 더 잔인한 방법으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서원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사회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강상미 전무가 대표이사 권한 대행을 요청했습니다. 회장님 건강 문제와 스캔들을 이유로 신경 끊어버렸습니다. 회사도 돈도 권력도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딸 하나 지키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 유나야, 미안해. 아빠가 못나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새벽 4시 최서원의 전화를 받은 건 병원이었습니다. 강도연 회장님 댁에서 119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계십니다.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병원 복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자들이 벌써 몰려들었습니다. 상미도 병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아니라 계산이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오빠 상태가 어떻습니까? 매우 위중합니다. 앞으로 24시간이 고비입니다. 상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복도 끝으로 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비상이사회 소집 준비하세요. 회장 유고실을 대비해야 합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한편 경기도 어느 작은 마을. 유나는 친구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꺼놓고 지냈지만 친구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유나야, 이거 봐봐. 화면에는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강도연 회장 심장마비로 위독. 생명이 위험한 상황. 유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 안 가봐도 되는 거야? 친구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닐까? 유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시간 후 유나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최서원이 병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나 씨, 최서원의 얼굴에는 안도가 스쳤습니다.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유나가 망설였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상미가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상미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네가 여기 웬일이니? 유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상미가 비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최서원이 유나를 중환자실로 안내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회장, 각종 기계에 연결된 모습, 유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숨소리도 가까스로 들렸습니다. 유나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회장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유나를 보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 유나의 눈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야말로 죄송해요. 그렇게 소리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유나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죽지 마세요. 유나가 울먹였습니다. 제발이요. 며칠 후 유나는 할머니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할머니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들 사이에서 작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열어보니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나에게, 하나는 강도연 회장에게, 그리고 낡은 일기장.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 앞으로 온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유나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진작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사실은 말이야. 22년 전 그날 할머니는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지 않았어. 누군가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거든. 터널 입구에 아이가 있으니 데려가라고. 딱 그 말만 하고 끈더구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곳에 가보니 내가 정말 거기 있었지. 젖은 채로 울고 있었어. 일단 너를 데리고 집으로 왔고 나는 곧장 경찰에 신고하려 했어. 하지만 익면으로 또 전화가 오더구나. 그리고 신고하면 아이를 없애버릴 테니까. 그냥 나보고 조용히 키우라고 하더구나. 어린아이인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되었던 나는 그때부터 그냥 너를 키우기 시작했단다. 용서해다오. 유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익명의 전화? 유나는 급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2년 전 그날의 기록. 오늘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 여자 목소리였다. 터널 입구에 아이가 있으니 데려가라고. 왜 나한테 전화했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장소에 가보니 정말 아이가 있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온몸이 젖어서 떨고 있었다. 목에는 작은 반지 목걸이. 급한 대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경찰서에 전화하려 했지만 그 여자가 다시 전화를 하였고 그 여자는 나의 집 주소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신고하면 아이와 나를 둘 다 해치겠다고 협박했다. 그냥 키우라고. 어차피 부모도 죽었다고. 그래서 아이를 키우기로 마음먹었다. 용서하소서. 유나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뉴스를 봤다. 강도연 회장의 딸이 실종됐다고. 교통사고로 어머니는 사망. 아이는 사라졌다고. 내가 키우고 있는 이 아이가 그 아이인 것 같다. 회장의 딸이었다. 어떡하지?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그 여자가 또 전화했다. 절대 신고하지 말라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보내왔다. 100만 원씩?
나는 그 돈을 모두 유나 이름 앞으로 만든 통장에 넣었다. 유나를 위해 써야 할 것 같았다. 유나는 일기를 읽으며 옆에 놓여진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매달 100만 원씩 들어와 있었습니다. 유나는 편지와 일기장을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회장은 조금 나아진 상태였습니다. 회장님, 이것 좀 보세요. 할머니가 남긴 거예요. 회장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최서원을 불러 물었습니다. 서원, 22년 전부터 매달 100만 원씩 송금한 사람 찾을 수 있어? 찾아보겠습니다. 이틀 후 최서원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누구지? 최서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상미 전무입니다. 22년 전부터 매달 100만 원씩 본인 개인 계좌에서 김순옥 씨 앞으로 송금된 내역이 있습니다. 특별히 감추려고 노력하지도 않은 듯합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상미를 불렀습니다. 오빠 많이 좋아졌네. 상미가 병실에 들어오며 이야기했습니다. 넌 22년 전 그날 알고 있었지? 회장이 물었습니다. 상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인이가 살아있다는 걸, 김순옥 씨가 키우고 있다는 걸, 그래서 매달 100만 원씩 보냈지. 상미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회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22년간의 송금 기록이야. 상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그랬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인데, 그리고 너의 조카인데. 상미가 소리쳤습니다. 조카? 그 애가 돌아오면 내 자리는 어떡하는데? 회사는 어떡하고? 오빠는 맨날 그 애만 찾아다니면서 나는 20년 넘게 회사 지켜왔어.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애가 모든 걸 가져간다고? 상미의 눈이 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 막은 거야. 할머니한테 돈 주고 절대 나타나지 말라고.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이제 내 동생이 아니야. 최서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강상미 씨, 유기교사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 상미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22년 전 아동 유기를 교사했고 김순옥 씨를 협박해 신고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 및 무고죄도 추가됩니다. 증거가 뭔데? 최서원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방금 전 대화가 모두 녹음돼 있습니다. 상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오빠, 정말 이럴 거야?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내 딸을 22년 동안 숨겼어. 그리고 할머니를 범죄자로 만들었지. 이제 내가 진짜 범죄자야. 상미가 끌려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그녀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후회할 거야. 회사는 내 거야. 상미가 끌려간 후 유나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이야기 다 들었어요. 유나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야. 유나가 올려다봤습니다. 처음으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편지가 하나 더 있어요. 회장님 앞으로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건넸습니다. 회장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강도연 회장님께 유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 아이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회장님의 22년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유나를 사랑했습니다. 진짜 할머니처럼요. 이제 유나를 돌려드립니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 기억하세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손을 잡아주셨죠. 유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갑자기 아버지가 생긴다는 게요.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원하셨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회장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아버지라고 부르긴 어려워요. 괜찮아. 천천히 하자. 유나가 작게 웃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 보는 딸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 달 후 회장은 퇴원했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둘의 모습을 본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강상미 전무 체포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회장이 멈춰섰습니다. 회장이 기자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동생 강상미는 22년 전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제 딸을 고의로 숨기고 은폐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회장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딸 강아이는 그러니까 지금의 서유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 아이를 키워주신 김순옥 할머니도 피해자십니다. 할머니는 협박에 못 이겨 아이를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딸을 찾았습니다. 이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차 안. 유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성북동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집으로. 긴장되지?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웃었습니다. 유나가 회장을 보았습니다. 22년 동안 혼자 사셨어요? 응, 혼자였어. 그렇게 너의 엄마와 너를 보내고 나서는 쭉 혼자였지. 외로웠겠어요. 회장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저택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회장이 차에서 내려 유나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회장이 반 하나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건 내 방이야. 22년 전 그대로야. 유나가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분홍색 벽지, 작은 침대, 인형들, 책상, 모든 게 5살 아이 방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도 안 바꿨어요? 못 바꿨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유나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넌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어. 유나가 작은 인형을 들었습니다.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똑같은 걸 사주셨어요. 회장이 웃었습니다. 그랬구나. 그건 내가 제일 아꼈던 인형이야. 며칠 후 유나는 집 곳곳을 탐험했습니다. 서재에는 앨범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를 펼쳤습니다. 5살 아이니의 사진들, 엄마와 함께 웃는 사진, 아빠에게 안긴 사진, 생일 케이크 앞에서 행복해하는 사진.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앨범 보고 있구나. 유나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분이 엄마예요? 응, 내 엄마. 아름다운 사람이셨어. 너와 많이 닮았어. 특히 웃을 때. 유나가 다른 사진을 보았습니다. 놀이터에서 그네 타는 사진. 이거 어디예요? 집 뒤뜰이야. 아직 있어요? 유나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럼 가볼래? 네. 둘은 뒤뜰로 나갔습니다. 오래된 그네가 있었습니다. 유나가 그네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뒤에서 밀어줬습니다.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유나가 눈을 감았습니다. 뭔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뭐가? 따뜻한 느낌요. 누가 저를 밀어주던 기억.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 달 후 회장은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긴급 전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대회의실, 모든 임원이 모였습니다. 회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옆에는 윤아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제 딸 강하인입니다. 지금은 서윤아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오늘부터 본명을 되찾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강하인은 오늘부터 본사 경영지원실 사원으로 발령합니다.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배울 것입니다. 상속자 교육이 아닙니다. 진짜 일을 배우는 겁니다. 회의가 끝난 후 윤아는 새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전 특별 보좌 자리가 아니라 다른 직원들과 함께 있는 일반 사무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하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동료들이 박수로 맞아줬습니다. 윤아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함에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회장에게서였습니다. 첫 출근 축하해. 점심 같이 먹자. 윤아가 웃었습니다. 주말 윤아와 회장은 함께 묘지를 찾았습니다. 할머니의 묘 앞, 새로 만든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김순옥 할머니의 묘,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신 분. 윤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할머니는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알게 됐어요. 회장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제 딸을 지켜주셔서,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2달 후 기자회견장, 회장과 윤아가 나란히 섰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순옥 할머니 추모 재단 설립입니다. 이 재단은 실종아동 가족을 돕고 유괴 피해자를 지원하며 무엇보다 진실을 찾는 일을 합니다. 윤아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22년 동안 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할머니의 이름으로 다른 아이들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1년 뒤 지난 후 어느 날 재단 현판식이 있던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실종아동 가족들, 유괴 피해자들, 그들을 돕는 사람들. 윤아가 현판을 제막했습니다. 김순옥 사랑 나눔 재단. 모든 아이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박수가 울렸습니다. 벽에는 할머니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바쁘지?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윤아가 말했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번 달 후원금 내역이야. 많이 모였구나. 다 아빠 덕분이에요. 회장이 웃었습니다. 우리 딸 덕분이지. 할머니도 기뻐하시겠죠? 당연하지.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야. 저녁, 성북동 저택. 식탁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윤아가 만든 저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둘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앨범을 펼쳤습니다. 이젠 새로운 사진들로 채울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22년의 어둠이 끝났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으로, 진실의 빛으로, 그리고 용서로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5년 후 재단은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가족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윤아는 이사가 되었습니다. 회장은 회사를 은퇴하고 재단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성북동 저택 뒤뜰, 새로운 그네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작은 그네였습니다. 윤아가 3살 딸을 안고
그네에 앉았습니다. 옆에서 회장이 밀어줬습니다. 할아버지, 아이가 깔깔 웃었습니다.